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교수, 이두화 변호사, 하재건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뭔가 협정을 찾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3년 만에 이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의 어떤 시한, 예를 들어 파기 시한인 24일이지 않습니까? 또 28일 되면 백색 리스트와 관련해서 이제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짜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 회담이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 크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한중일 회담 자체가 상당히 한일 회담도 그렇고 상당히 양쪽에 냉기류가 많이 흘렸어요. 예. 그리고 일단 뭐 정례화하자는 데는 어느 정도 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일본의 고노 외상도 사실은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핵심에 있지 않고 또 강경화 외교장관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핵심에 그렇죠. 있지 않습니다. 예, 양쪽 지금 외교부는 이 상황에 조금 뒤에 이선에 물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아베 총리의 지금 이 총리 관저와 그다음에 우리 어떤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예. 사실은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저는 결론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본다면 이번 회담은 어떤 면에서 양측의 그냥 입장만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 얘기에 빗대어가지고 정의용 실장이 특사로 일본을 방문했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양국 간 정상에 의해서 그 합의가 틀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관 수준이 아니고 대통령 정상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네, 그렇죠. 싶어요. 제가 볼 때 핵심적으로 양 정상이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예. 외교 산중일 외무장관 회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중간에 거점 발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7월 달에도 제가 볼 때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파견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 그다음에 정의용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정의용 시장까지 갔다고 얘기하게 되면 나름대로 접점을 찾으려고 한 안들을 서로 제출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한일 기업들이 돈을 출연을 하고 거기서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자에게 합의해주는 방식을 저희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본은 들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 플러스 알파 어떤 내용들에 대한 제안을 통해서 좀 한일 간의 이런 갈등들을 좀 약간 무마해 보려고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본 입장은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쟁 가는 국가, 그다음에 헌법 개정, 정상국가라고 하는 유일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저런 정도의 접점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현종 실장도 특사를 2차례 파견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하나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 물밑에서는 대화가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쟁점이 이도없이 지소미아입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연장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이게 아마 정의당 쪽에서 처음으로 지소미아 파기가 얘기가 나오고 뭐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도 지렛대로 활용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야당에서는 좀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여당이나 아니면 정보당국, 군당국에서는 사실 뭐 여당이나 정부는 입장은 모르겠지만 정보당국이나 군당국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죠.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로 충분하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들고 흔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이게 알려진 게 알려져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것 같다고 정보당국에서는 우려를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30여 개국이랑 정보 협정을 맺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우호국으로 분류하지 않는 그 러시아도 정보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이 지소미아기를 파기한다면 그 정도도 대우를 안 해주겠다 이런 걸로 비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주는 정보는 휴민트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탈북자와 같이 이제 말이 통하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한 휴민트 정보를 주지만 그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일단 해상 초계기가 10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정찰 위성이 6개가 있어서 시긴트라 그러죠. 이제 기술적으로 훨씬 우월한 그 정보를 수집해서 대북 군사 정보를 많이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그게 떨어지는 게 거의 일본 근처, 일본의 정보 수집 영역 내니까 예.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어서 그 국가정보원장도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국방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지소미아 폐기론이 나온 것 자체로 충분히 지금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이걸 예. 해서 우리가 콜엑시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동북아에서 한미일 그 삼각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너무 위협을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자민당의 간사장을 만나고 왔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니카이 간사장은 저와 개인적으로 21년째 호영호재하는 사이이고 가족처럼 모든 얘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아닌가 하는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도 제일 가까운 나라고 니카이 간사장 측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사 갈 수도 없는 나라인데 또 과거 김대중 오부치 시대를 다 그때가 그립다.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처럼 하면 되는 거고 아베 수상은 오부치 수상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 천황 즉위식에 참석한다 하고 발표를 해주면은 양국 관계가 하루아침에 눈 녹듯 녹지 않을까. 박지원 의원이 뭐 하나의 아이디어 해법을 내긴 했는데 사실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양상인데 그렇습니다. 천황의 즉위식에 가는 건 어떠냐라고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달에 나루히토 일본 일왕의 즉위식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이제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참가를 하는데 예. 일본 측으로서 보면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구체적으로 사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제일 큰 문제는 한일 정상 간의 신뢰가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양쪽이 서로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신뢰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복이 아마 급하다는 게 니카이 간사장이 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이거를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이제 박지원 의원이 제안했던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이낙연 총리가 가는 걸로 지금 대충 정부 내에서는 이야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파격적으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에 간다라고 한다면 일본 쪽도 상당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뉘앙스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구체적인 안은 없었습니다. 일단 일본과 확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비췄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부터 뭔가 구체적 안을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올 연말 사실 있을 이제 한중일 어떤 이 정상회담 전에 그러면 10월 달 정도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다라면 거기에 상하는 아베 총리도 뭔가 어떤 리액션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한일 관계가 조금 풀릴 수 있는 단초는 마련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저는 박지원 의원이 니카이 간사장과 5시간 동안 만났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서 니카이 간사장도 지금 사실은 일본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저 제안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고려해 볼 만한 저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왕 즉위식, 우리나 일왕이라고 부르지 일본 내에서 천황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즉위식에 참석한다.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 저는 부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근데 다양한 지금 한일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한일 간에 적어도 외교 라인이든 다양한 라인을 통해서 나도 접점을 갖지 않고 일왕 즉위식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적으로도 문제를 풀 문제가 좀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국익도 있지만 저는 국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데요. 저희가 저도 3.1 운동에서 건립된 임시정부의 가치, 법통을 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인권의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결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또 다 아시겠지만 자유무역을 위반하고 있죠. 거기다가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유엔 대북 제재 스스로 일본이 지금 그거 갖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소미아에 대한 파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합의점들에 대한 도출 없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 간다? 저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일 간의 충분한 접점, 적어도 양국 국민이 용인할 만큼의 접점이 없다면 저는 오히려 한일 관계가 더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소미아 말씀하셨는데요. 좀 지소미아가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미 연합 정보 전력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본의 정보가 들어온다, 일본의 정보가 온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본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지소미아 카드 자체가 예를 들면 아무런 카드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상당히 한일 간 협상 중에 중요한 카드로 저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일본 지금 내 상황 한번 볼게요. 그거 마무리하고. 일본 내 상황 보면은 반일 종족주의 이 책이 하재근 평론가 일본에서 아예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 요즘 논란이 됐던 예. 그 책이 지금 일본에서 번역 출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문예춘치라고 일본의 좀 우익 성향 그 책이 그 잡지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잡지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 뭐 일본이 장차 한국의 약점을 찌른다 이런 식의 얘기도 그때부터 했었고 예. 그때부터 일본이 한국을 뭐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던 잡지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 반일 종족주의 이런 식의 책이 나오게 되면 틀림없이 아마 또 일본에서는 이게 진실이다. 한국인까지도 우리가 주장하는 진실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 포장이 될수 뻔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반일 종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 위안부의 강제성은 없었다.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일본 측이 일제시대 때 생산한 자료들이나 일본 측의 허가에 의해서 나왔던 자료들이 다 사실이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측의 피해자들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주장이 일본에서 번역이 돼서 알려지고 예.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가 공동 저자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가 참여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어로 방송을 하겠죠. 예. 근데 지금 보도가 나온 게 일본어 자막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볼 것이고. 봐달라는 거예요. 이런 책까지도 일본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간다면 결국은 예.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역시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어. 한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우리가 어떤 가해 행위를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거야. 예. 이런 식의 인식이 확장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좀 이색적인 장면이 하나 포착이 됐는데 관광을 이제 많이 줄긴 줄었는데 홋카이도에서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관광객에 대해서 환영 플랫을 들고 있거든요. 현수막을.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홋카이도를 한번 예. 갔었는데 사실 홋카이도 가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뭐 거의 뭐 주변을 돌아보면 대부분 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입니다. 예. 특히 홋카이도가 이제 관광으로 사실은 굉장히 어떤 경제력으로 먹고 사는 곳인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로 지금 항공기를 다 줄여버렸거든요. 예. 다 취소되는 바람에. 특히 또 스시마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99%인데 지금 거의 뭐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베 총리가 본국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 조치했지만 실제적인 어떤 피해 자체는 보면 오히려 일본 관광지에 어떤 저런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지자체에서? 있고 또 예. 일본의 지금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일본이 피해를 본 게 한 5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일본이 지금 더 피해를 보고 있는 물론 뭐 경제 규모가 크고 또 우리한테 의존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 실제로 이제 이 조치가 오래 갈 경우에 우리도 피해도 크지만 사실은 일본도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게 결국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민들의 삶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같이 이분들이 이 피해 보는 한때 거예요. 여행으로 예. 해서 지금 살아가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어떤 정치적 외교적 갈등은 정말 좀 빨리 풀려지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서민적 삶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